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내용 일부의 공개 여부를 청와대가 검토 중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에도 동일한 USB를 제공했으며 원전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의혹 문건을 공개했지만 초안만 공개하며 문건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집중 분석합니다. 제주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처럼 이 아이 역시 몸 내부 장기가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중학생 축구클럽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중학생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설 연휴 때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금지한 방역 대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일대에 눈폭탄이 쏟아져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고 백신 접종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설 작업 문제로 다투던 남성이 이웃 부부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내용 일부 공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상들 간의 비공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혹이 계속되자 공개할 수도 있다.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그 USB는 미국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낄 게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건데요. 야당을 향해선 의혹을 제기하려면 당에 명운을 걸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체를 공개하기보단 논란이 된 에너지 협력 부분만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하더라도 기밀로 지정돼 있어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B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는 전체 40쪽 분량으로 에너지 협력 부분은 한쪽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USB 공개 대가로 야당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지금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이 없다면 이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던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 핵심 역할을 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내용의 USB를 미국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건설 주장은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며 미국과 USB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역공에 나서면서 여야 간에도 대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적행위라며 대통령을 공격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USB 안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여당 반응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에게 그것을 확실히 의혹을 해소해줘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민 반응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요.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이 없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산업부는 어제 해당 원전 파일 원본을 공개했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제목으로 바로 다음 날 작성된 수정본은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봐야 할 대목들 박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제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입니다. 함경남도 신포에 15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한 보고서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동 자료는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A서기관의 포요이스 폴더에 들어있던 파일은 모두 17개. 이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구체적 추진 계획이 담긴 건 2개입니다. 하나는 2018년 5월 14일에 작성된 버전 1.1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 만들어진 버전 1.2입니다. 비슷한 파일이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만큼 상부 보고를 거친 뒤 수정 보완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공개한 건 버전 1.1 문건뿐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과에 찾은 건 버전 1.1뿐이라며 버전 1.2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내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문서로 알려졌습니다. 삭제됐다던 버전 1.1 문건이 발견된 과정도 의문입니다. 산업부는 파일을 삭제한 A서기관 컴퓨터가 아닌 원전 산업과 다른 직원 컴퓨터에서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이 이행 과제를 독려하던 시기인데 산업부는 누구 지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원전 건설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죠. 이 산업부의 원전 문건 작성 한 달 뒤에 이 한수원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전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산업부 문건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최주연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오전 서울의 호텔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긴급이사회.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작성하고 한 달 뒤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자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무슨 이유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하는. 남북 경협을 대비해 원전을 폐쇄하지 말고 운영 중단 후 유지 보수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기를 북한에 보내주는 시기를 대비했을 때, 자 그러면 무슨 수로 그 전기를 줄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한다 하면은 우리가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러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당시 북미 협상과 대북 제재를 고려할 때 제약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남북 경협 진전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설비가 아니다라며 북에 전력을 제공하는 목적이라면 최소 수력 발전 보완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정부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원전 건설 같은 설비까지 검토했던 것과 달리 실제 이 사업을 담당할 공기업인 한수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내비친 겁니다. 한수원은 노후화된 북한 수력발전소의 현대화가 효율적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북한 전력 공급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결은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산업부가 문건 원본을 공개했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말끔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그 자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란 제목 바로 아래에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서 양식이 좀 낯설어서 공무원들에게 알아봤는데요. 부처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부에서만 공유할 보고서인 경우에 사용되는 문구라고 합니다.
다만 내부 검토용이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문서 17개 중에 일부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에는 뭐가 있었냐? 여기에도 좀 궁금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 원전 관련 자료는 17건이었고요. 그중에 2018년 5월에 새로 생성된 파일은 5건입니다. 그중에서 발견된 건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버전 1.1 하나고요. 산업부는 다른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존재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 이 북한의 이 전력 공급을 이 논의했던 부서가 산업부 말고도 다른 기관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산업부 문건이 작성된 게 2018년 5월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도 발전 분야 대북 협력 사업이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비무장지대, DMZ 내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게 있는데 DMZ에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산업부 문건과도 좀 유사한 대목이죠. 가스공사도 2018년 12월 보고서에서 원전이 연료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북한의 자주경제 표방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검토들이 시기적으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과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사이 5월 중에 이뤄진 것들입니다. 2018년 5월에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이 USB에 담긴 내용 이것도 조금 언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줬던 USB와 같은 USB를 줬다고 했는데요. 내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또 북한의 수력, 화력 발전 개선 등이 담겼다면서 원전 건설 같은 민감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뭐 산업부 문건도 공개하고 USB도 일부 공개할 수 있다. 네.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요.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야권은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산업부 문건에 대한 지시와 보고의 연결고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018년 5월로 돌아가 보면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통일부는 주무부처로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고 한 건 맞지만 원전 자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발의엔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동의를 안 하려면 출당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본회의 표결뿐입니다. 174명 민주당 의원 중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은 24명뿐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불참한 의원 명단과 함께 탄핵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동의 안 한 의원들은 출당하라, 사법개혁이 싫으면 당에서 나가라는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최종 심판에 나설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임성근 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임기 내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는 사건 기록이 굉장히 규모가 작죠. 그래서 증인도 많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국민의힘은 판사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이나 이런 데 중요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다만 국민의힘은 맞불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취임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선 국회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임성근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건 어제 저녁. 법력권 의원 161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판사가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임 판사가 해당 기사가 허위인 게 확인되면 판결 전에 분명히 밝혀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동이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탄핵안 발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사유 사실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16개월, 너무나 짧은 삶 동안 고통만 겪고 떠난 정인이 사건. 온 나라가 분노하며 또 다른 정인이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각종 법안까지 쏟아낸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갈비뼈가 골절되고 장기가 손상된 채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부모는 아동학대를 부인하며 이런 기구를 타다가 다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첫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아기가 이런 기구에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될 만큼 움직였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경찰이 학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월 된 남자아이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20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왔는데 검진하던 의사가 아이의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당시 아이는 간과 신장, 췌장이 파열돼 염증 수치가 높았고 복수까지 차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해 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서 있게 도와주는 그네 형태의 놀이기구, 점퍼로를 타다 다쳤다며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놀이기구를 타다 다발성 장기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며 외력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전했습니다. 갈비뼈도 몇 달에 걸쳐 부러졌다 붙었다를 반복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개월 정인이의 직접 사인은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7개월 남자아이도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외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게 의료진 판단입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와 아이 부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학대가 확인되면 법원에 부모의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중학생 축구팀이 탄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아 학생 1명이 숨지고 3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 번 우려했듯이 이번에도 일부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45인승 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충격에 나무도 90도로 꺾여버렸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남 산청군의 지방도로 내리막길에서 남양주 중학생 축구클럽 버스가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옆으로 넘어지진 않았고 커브길에서 그대로 앞으로 가서 운전하고 나무를 들이받고 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숨지고 나머지 학생과 감독 등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어제 전지 훈련을 위해 경남 산청을 찾았고 훈련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도로가 급격히 꺾이는 내리막길에서 일어났는데요.
경사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붙어 운전이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에 스키드 마크가 남아 차량 결항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합니다. 다만 운전을 한 코치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음주나 졸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어요. 운전 부족이라고 봐지지. 다른 부분 커버길입니다. 심하게 보면 초록길. 또 일부 학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과 도로 구조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다문화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주 재개발구역 화재 속보입니다. 사고를 당한 30대 필리핀 여성은 하루아침에 친정엄마와 2 자녀를 잃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숨진 것을 모르고 선생님께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필리핀인 할머니와 외손주 남매가 숨진 불이 난 건 지난달 31일 새벽. 이날 언론 보도로 제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 큰딸의 담임교사는 깜짝 놀라 필리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담임교사와 영어로 나눈 대화에서 아이들이 원주 의료원에 있으니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엄마는 2 자녀가 숨진 걸 몰랐던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를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엄마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사건 다음 날인 어제서야 중국에서 일하는 아빠를 통해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1살 어린 남동생을 살뜰히 챙겼던 제자의 빈자리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 돌봄 교실에 나왔던 애거든요. 나왔던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저희가 아주 크게 상심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재개발 예정 지역 관리 소홀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 불이 난 다문화 가정 옆집은 철거 예정인 집이었지만 60대 남성이 살면서 석유 난로를 피웠습니다. 원주시는 이 집에서 사람이 사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가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진 않거든요. 한편 중국에 있던 숨진 아이들의 아빠는 어제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참고인 조사한 뒤 숨진 일가족의 장례를 도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지난달 말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모기 기피제 같은 유해 물질을 먹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석 달째 수사하지만 진척이 없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직접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교사가 급식통을 열더니 정체 모를 액체를 뿌리고 손으로 휘졌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초콜릿을 먹였는데 아이는 곧바로 뱉은 뒤 입안을 닦아냅니다. 지난해 11월 동료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교사의 책상에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와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3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은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음식에 넣은 물질이 약병에서 검출된 물질과 같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 증거를 요청한 겁니다.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책상 사람에서 물약병이 발견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아이들의 건강검진 자료를 어제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아이들의 알레르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유해 물질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얼마나 많은 아이에게 피해를 줬을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사랑 분리가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거짓말처럼 이상 증세는 없어진 것 같거든요. 세조로도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게 살인죄수 아닐까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못 만난 가족들, 다가오는 구정에는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죠. 많은 시민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는 수긍했지만 가족 모임까지 제한해야 하냐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포함해 이달 14일까지는
가족이어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이를 어길 때는 한 사람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연휴가 고민입니다. 5인 이상 못 모여가지고 아마 못 모일 것 같고, 모이더라도 이제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뵙는 이렇게 소모임적으로 이렇게 모이면. 방역 조치는 따르지만 쓸쓸한 마음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오지 말아라, 집에 가만히 있거라 했어요. 만나서 정이 들고 조카도 보고 손자도 보고 그런데 손자 본 지도 오래됐어요. 가족 만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중시설 이런 거에서는 되면서 가족끼리 직계가족마저도 못 만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해도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일일이 가정집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재논의할 방침이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8%에 그친다는 거죠. 예상보다 낮은 효능에 불안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근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처음 이런 주장을 한 건 독일의 경제지입니다. 1월 26일자 기사인데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8%일 수 있다 강조하죠. 팩트맨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문의하니 본사 측은 백신 효능이 8%까지 낮다는 보도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8%의 출처를 찾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한 영국 정부의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55세에서 69세까지 8%라는 수치가 등장하는데 효과가 8%라는 게 아니고 해당 연령의 임상 참여 비중이 8%라는 겁니다. 독일 보건당국도 해당 보도는 수치를 혼동한 것 같다며 백신 효능이 8%라는 뜻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후 기사를 쓴 매체는 익명의 관계자를 취재한 거라 기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제약사 반론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합니다. 우리 정부가 밝힌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 효과는 약 62%입니다. 물론 임상시험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이 모더나가 25%, 화이자가 21%, 아스트라제네카는 7.4%로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죠. 우리 정부 검증 자문단에서도 예방 효과가 확인됐고 고령층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유사하고 안전성 등이 양호해 고령층 투여 배제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도 있었지만 고령층 자료가 부족하고 임상 등 추가 결과 확인 후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요. 식약처는 목요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고령자 접종 여부를 한 번 더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그런데 곧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돈 풀자, 돈 없다. 이번엔 누구 말이 통할까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따로 지원금을 주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가며 전 국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은 최대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설 이후 3월 지급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약 14조가 투입됐습니다.
전 국민과 선별까지 동시에 지급될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국제 발행을 통한 추경, 즉 나라 빚을 새로 내서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한꺼번에는 안 된다며 또다시 우려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 기재부가 단순히 곡간지기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볼륨을 올린 사람 누구일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이 목소리가 저음인데 이 볼륨을 높이는 일이 잘 없거든요. 어느 대목이었을까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마지막 부분인데요. 북한 원전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민족의 운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중간에 이낙연답게 하세요. 이 말이 이제 귀에 꽂히는데요. 네. 오늘 발언이 평소와 좀 달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낙연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경쟁도 정치 싸움을 넘어 정책 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 당시에 야당에서도 협치를 기대한다며 이제 호평을 했었는데요. 네. 자, 이 대표가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을까요? 네, 친문 지지층을 겨냥해서 선명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이 대표만의 색깔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죠.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174석 여당의 힘을 보여주면서 전국을 주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당은 이 대표의 연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우리 정치는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더니 당신은 없고 나만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V의 의미,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얼굴이 보이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표시된 이 V가 논란이 됐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뒷부분에 V 1.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삭제 문건 제목에는 V 1.1, V 1.2라고 돼 있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은 여기서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V 이니셜은 왜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버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문건을 작성하고 업데이트를 한 뒤 숫자를 새로 매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 전 시장은 이 V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도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문서 안 내용에 VIP 이렇게 쓰여 있다면 이제 의심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제목에 V 이것도 대통령 약자로 씁니까? 보통 그렇지 않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 전 시장님 문서 작업 한 번도 안 해보셨냐? 직장인들은 버전의 V인 걸 다 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유감이라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를 보고받았느냐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왜 그랬지로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요금에 붙여내고 있는 KBS 수신료, 이 세금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KBS가 코로나 와중에 수신료를 50% 이상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방만한 경영 논란에 평양에 지국을 짓겠다는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인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어렵다며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이사회는 현행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방만 경영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엔 밖에서 욕하지 말고 능력이 되면 입사라는 글이 올라와 KBS는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했는지 의심이 든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 도와달라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는 또 수신료 인상을 통해 5년간 북한 평양지국 설치 등에 28억 2천만 원, 평양 노래자랑 개최 등에 28억 4천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신료를 올려서 평양에 KBS 방송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KBS는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공적 채무를 고려한 사업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천욱입니다. 지난 2018년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는 의료진들이 전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현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임세원 교수가 진료실에서 다급히 뛰쳐나오고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아 나옵니다. 자리를 피하던 임 교수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손짓했는데 결국 뒤쫓아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변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뇌 속에 폭탄이 심겨졌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강북 삼성병원입니다. 지금은 3층에 있던 진료실이 이렇게 5층에 새로 자리 잡았는데요. 의료진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인력이 배치됐고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비상벨은 무음인데 의사가 환자 모르게 누르면 보안실에서만 큰 벨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무음으로 해야지 저기에 울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다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침착한 대응이 안 됩니다. 책상엔 액자형 방패를 설치했고 진료실 뒤편엔 대피복도를 새로 만들어 의사가 비상 상황 시 탈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복도 양쪽에 자리 잡았던 진료실들을 한쪽으로만 배치해 보안 요원이 위험 상황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게 했습니다. 보안 요원하고 간호 스테이션에서는 항상 모든 진료실을 앞으로만 바라보게. 이런 비상벨과 보안 인력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대상 병원 중 20% 정도는 비상벨과 보안 인력을 모두 갖췄다는 신고를 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곳 중 한 곳은 미비된 곳으로 추산됩니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100병상 미만 병원에선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선 비상벨과 경호 인력이 없던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조울증 환자에 살해됐습니다. 여력이 없었죠. 경제적인 여력. 밤에 간호사들 혼자 두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거가 밤에 당직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체크하지 않고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병의원들이 2% 된다는 것은 돌이켜볼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편견은 정신과 환자를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잘 치료되면 인권을 신장시키는 겁니다. 임세원 교수 사건의 환자도 입원했다 퇴원한 뒤 수년간 방치되면서 망상 증상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방치된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입퇴원 과정에 사회적 판단이 있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예.
미국 북동부에 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집 앞에 눈을 치우는 문제로 이웃을 상대로 총격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눈 덮인 오르막을 엉금엉금 기어가는 판다. 육중한 몸을 비틀며 눈썰매 산매경에 빠집니다. 뉴욕 한복판에는 스키가 등장했습니다. We're at Central Park on a drive, and the plan today is to ski until I get too tired and have to go home. 수백 편의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가뜩이나 속도가 더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중단됐습니다. On the vaccinations, those that were scheduled for today or tomorrow in state-run facilities, they're going to be postponed. 주택가마다 제설기와 삽이 등장해 눈 치우기가 한창이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바탕 눈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20발 가까운 총성도 들렸습니다. 평소 이웃집 부부와 갈등을 빚었던 40대 남성이 총으로 이웃집 부부를 살해한 겁니다. 용의자는 쌓인 눈을 치우는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였고 범행 뒤 경찰이 출동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It's crazy what happens when one thing rolls into another. So we could all be safe and, keep our distance and just, do our own thing. 이번 눈은 3일까지 이어져 뉴욕시에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61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중국도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고향을 찾아온 주민들의 외출을 막으려고 집 앞에 벌써부터 봉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코를 막은 여성이 몸을 내밀고 뭔가를 흘끔흘끔 훔쳐봅니다. 같은 건물 이웃집 문 앞에 붙은 봉인 종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봉인하려는 방역대원에게 발길질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감시하기 위해 문 앞을 봉인하려다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헤이룽장성 지시에선 춘제 기간에 앞서 고향에 도착한 사람의 외출을 막으려고 이웃들이 직접 봉인 종이를 붙여 논란입니다. 중앙정부도 과도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从而保护人民群众的健康，绝不是要给春节团聚设置超出防控需要的障碍。 강화된 방역 조치로 춘제 이동기간 철도 여행객은 1년 전보다 70% 이상 급감했고 예년의 60% 수준인 연인원 17억 명이 이동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一个是这个200元的荷包支付券，还有这个30G的这个手机流量。 1个月的这个房租，还有我们这个在望城境内的这个旅游卡。 특히 당국은 춘제 직전 집단 면역을 확대하려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식염수로 만든 가짜 백신을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장 차관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내부는 아직 조용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군인들이 갑자기 건물로 들어가 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합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을 포함해 집권 여당 의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수백 명이 구금됐습니다. 관저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수치 고문 측은 SNS를 통해 건강하다고만 밝혔습니다. 군부는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정권을 장악하며 외무부 등 11개 주요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용 차량이 바로 뒤로 지나가는데도 에어로빅을 즐기는 등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부는 수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기존 NLD 정당과 현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는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싹 다 제거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2번의 쿠데타를 겪었고 여러 차례 민주화 시위로 유혈 사태를 겪은 만큼 시민들도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에 연행되거나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포심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제거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얀마 군부를 비난했습니다. 태국과 일본 등에서도 수치 고문을 풀어주라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해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미나옹 흘라잉 국방부 최고사령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조만간 신세계로 바뀔 SK 야구단에서 감회가 남다른 두 선수가 있는데요. SK 역사의 마지막 승리 투수와 홈런 타자가 된 박종훈과 김강민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지만 시즌 마지막 홈 경기는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조차도 못했죠. SK의 마지막 승리 투수로 기록된 박종훈. 잘 맞은 타구가 가장 깊은 곳 정중앙을 훌쩍 넘어갑니다. 구단의 마지막 홈런의 주인공 20년간 SK에서만 뛴 김강민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와이번스의 마지막 홈런을 치게 됐는데요. 둘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은 2018년입니다. 우승할 때 그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018년은 잊을 수 없죠. 한 명 한 명을 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한동민의 13회 초 솔로 홈런. 마무리로 등판한 김광현의 마지막 승진. 외국인 감독 최초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든 힐만 감독까지. 이제 팀 이름은 바뀌지만 계속 이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끈질긴 인천 야구의 전통입니다. SK 야구는 좀 끈끈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팀은 또 가을에 강해요. 큰 경기에 강한 그런 모습들은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LPGA 투어 9승에 빛나지만 지난 5년간은 부진했던 최나연이 올겨울 변신에 나섰습니다. 그 첫 단계가 완벽한 복근을 공개한 것이었는데요. 바뀐 몸과 마음에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하면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바디 프로필을 올해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지난해 11월 최나연의 깜짝 중대 발표. 시작은 고달팠습니다. 닭가슴살, 오트밀 등 맥맛 다이어트 식단 앞에 저절로 뒷목을 잡았습니다. 진짜 맛없어요. 하지만 역시 노력형 골퍼였습니다. 녹초가 돼 쓰러지기 일쑤였지만 1시간 넘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 등 하루 4번 꾸준히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변화가 없던 몸도 점차 선명한 복근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5주 만에 7kg 감량한 최나연은 보란듯이 바디 프로필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단발머리와 바지 차림의 모범생 이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